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책인싸에서 공식 코너가 날카로운 질문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말씀하신 가치 공식 안에 밑에 들어가 있는 게 금리예요. 네. 근데 금리가 그동안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가정인 거죠. 왜냐하면 분모에 금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 근데 기준금리가 향후에 동결되고 그리고 시중금리가 22년 10월 정도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정점이었고 네. 그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한다면 가치는 오히려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금리가 좀 더 내려온다면 가격이 올라가냐 이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이야기에 그 공식이 있고 공식 안에 있는 금리에 대한 전제가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전제하신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반대로 시중금리는 선행에서 정점을 먼저 찍었고 하향 안정화되다가 물론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그래도 2022년 10월 정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다시 갱신하면서 올라가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경우에는. 네네. 그런 관점에서 금리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또 역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건 당연한데요. 네. 근데 분모인 할인율이 기준금리는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네. 전세하고 월세 간에는 그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이제 별도의 시장 금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3년, 10년 국고채 금리도 아니고 전세와 월세 간의 임차인, 임대인이 서로 설정하는 시장 금리가 되는데 네. 이 전월세 전환율이 기준금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기준금리에 자연스럽게 좀 후행을 해요.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아까 1,200만 원 받는 집인데 1,200만 원 받는 집인데 자기가 4% 금리일 때는 그냥 전세 3억 원 정도면은 빡빡하게 줬는데 금리 조건이 대출 금리가 2%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3억 원 전세라는 거는 나는 600만 원만 줘도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임차료가 훅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2% 금리 시절에 내가 3억 전세만 넣었을 때는 이게 600만 원이 안 생기니까 네. 전세를 자연스럽게 6억 원으로 올리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임차인도 6억으로 올리더라도 1,200만 원까지는 문제 없고 임대인도 6억으로 올리더라도 1,200만 원 수익이 동등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전세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네. 전월세 전환율이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를 반영을 해 왔는데요. 네. 제가 이 그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 전월세 전환율 통계는 2011년부터 있었고 2011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75에서 3.25로 올라갈 때 네. 서울 전월세 전환율은 그 당시 무려 7%였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1억 원에 한 월 50만 원 정도에서 55만 원. 그러니까 월 50만 원이면 12개월 곱하면 6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전세금 1억을 월세로 바꾸면은 한 월 50만 원 정도를 받았었어요. 네. 그게 한 17년 정도 가니까 1억 원에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40만 원이면은 12개월이면 4.8%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코로나 때는 1억 원에 25만 원까지 빠졌는데 이거는 1억 원에 25만 원 12개월 곱하면 300만 원이니까 거의 3%대까지 빠졌거든요. 네. 현재는 이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이게 1억 원에 한 40만 원 언저리 선에 되어 있는데 전월세 전환율이 서울이 4.8% 정도 됐는데 저는 기준금리 3.25가 더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기준금리는 단기간에 너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후행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네. 그 따라가고 있는 겨우 시작점에 불과해서 이게 서울 전월세 전환율 한 5.5까지 0.7%포인트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리고 기준금리는 그리고 뭐 내리겠죠. 네.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내리더라도 1%대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종전의 그 전월세 전환율 할인율까지는 안 내려올 거기 때문에 네. 환산 전세가액이 좀 더 낮아지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주택 적정가 이 식 안에 네. 들어가 있는 할인율 I가 기준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중금리인 건데 근데 차용하신 그 시중금리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예요. 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그렇죠. 아니고. 네.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조차도 만약에 후행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시지만 네네. 그런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역시- 전월세 전환율이 예.
하향 안정화 된다고 한다면은 그 수준에서 임차료는 자연스럽게 안정화 될 거고 그렇죠. 임차료 요인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주장은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저도 너무 좋은 게 이게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시해 주신 이 공식이 물고기 잡는 법이라는 거죠. 그죠? 물고기 네. 잡기 위한 그물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공식에 들어가는 그 숫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 나눴던 전월세 전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네. 결론적으로는 그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 공식을 제시해 주셨고 물고기 잡는 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동안에 전제했던 것이 좀 달라지면 앞으로의 향방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 주시고 네. 있어서 그리고 요 시기에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이 왜 장기 우상향했는지도 나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기준금리가 2010년대에 꾸준히 추세적으로 우하향 추세였거든요. 그렇죠. 네, 꾸준히 우하향 추세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월세에 좀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가구 소득의 20%를 주거비로 써요. 네. 이 퍼센티지는 21년 코로나 전성기 때도 달라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로화 금리가 됐고 전세 대란이 있었는데 왜 주거비 실질 지출은 20%밖에 되지 않았냐면은 네. 결국 금리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환산 전세 금액은 부담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튀었지만 네. 우리 물가지표도 그때 21년에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주거비가 안 튀었기 때문이고 네. 주거비가 안 튄 거는 환산돼서 금리 환산해서 주거비를 계산하니까 전세를 그러니까 이게 안 튀었던 것처럼 그래서 2011년부터 20년까지는 꾸준히 우하향 추세였기 때문에 전세 금액은 슬금슬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질 주거비 지출이 별로 부담이 없었고 그래서 꽤 싼 가격에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져 왔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월세인 R값도 고정값이 아니고 이거는 성장률을 반영을 하는 건데 네. 성장률이 어쨌든 계속해서 우상향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R값이 1년에 5%든 저는 장기 평균 2.5%로 상승한다고 전제를 해놨긴 하지만은 네. 어쨌든 이것도 계속 상승을 하니까 다른 지표가 다 고정이라면 네. 결국은 한국 부동산 가격은 GDP 따라간다는 매우 간단한 결론에 도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에서 제가 가격 설명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 식을 좀 제시를 했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식을 이제 김강성 실장님처럼 다르게 해석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그렇게 해석하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은 이런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과학이 아니고 과학은 누구나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지만은 가치평가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만 설명력이 높아서 이걸 쓸 법하다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저도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의 레벨이 하향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저도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뭐 등락을 반복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왔었던 그 이유를 저는 한마디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다. 네.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네.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똑같은 거죠. 네, 공감이 네. 될 만한 이야기인 네,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식이라는 면에서 제시해 주신 이 주택 적정가식 이 자체가 상당히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관전 포인트, 뷰 포인트를 좀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전세 시장 그리고 매매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네. 말씀 중에 생각난 그 질문이 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관계 네. 어떻게 규명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23년 하반기에 역전세난이라는 우리가 좀 예상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결국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는 보통 매매 가격이 있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있으면은 그 매매가와 전세가의 사이를 갭이
갭이라고 하거든요. 네. 갭에도 그래도 제가 좀 이름을 붙여서 갭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갭 가격. 네, 예. 갭 가격. 예. 그러니까 매매는 전세 가격 플러스 갭 가격이죠. 예.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은 갭이 좁은데 갭이 네. 적은 것을 좀 선호하는 선호하죠. 경향이 있어요. 네. 뭐 지방 소도시로 가면 갈수록 예. 갭이 적어지거든요. 네. 서울은 평균적으로 매매가가 전세의 2배니까 네. 갭 가격도 전세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은 갭 가격이 상당히 넓고 예.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아까 이 배수가 결국은 제 공식에서 멀티플이 그 갭의 그 규모를 설명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지방 소도시는 전세 1.3배라는 거는 갭이 전세 0.3배라는 얘기고 예. 서울이 전세의 2배라는 거는 갭이 전세만 하다 예.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경기도는 그게 0.6배로 전세 60% 정도가 갭 가격이고 네. 그럼 도대체 갭이 뭔데 이렇게 성장성을 반영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이 나올 법한데 제가 책에서 해설한 부분은 네. 이 갭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미래 현금 흐름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전세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 그 원론이라든가 예. 부동산 아카데미라든가 네. 아니면 부동산 카페에서 가르쳐주는 부동산 교육들은 네. 부동산을 입지와 상품으로 분해를 해요. 네네. 토지와 건물로요. 예.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분해 방식인데 네. 저는 그걸 그렇게 분해한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분해를 한 거죠. 어떤 특정 자산 가격이 그 연 단위로 쪼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으로 분해를 한 거고 네. 그래서 한 달 쓰는 게 월세, 1년을 쓰는 게 연세, 그리고 20년을 사용하는 게 전세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주택을 사면 영원히 거주할 수 있으니까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갭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고 그 영원하다는 것이 이제 사실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갭이 적은 지역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뭐 50년 혹은 100년 후에 요즘 지방소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갭 가격이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는 좀 한 100년 후에는 굉장히 소도시가 될 것 같고 주택 시장이 잘 형성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미래가 조금 불안불안하다. 그럼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갭 가격이 극도로 좁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네. 반대로 여기는 뭐 서울은 재건축도 계속 될 거고 예. 재건축 계속 되면은 그 다음 주택도 있고 그 다음 주택도 있고 이러면 미래가 계속 있는 거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미래가 뭐 짱짱하네. 그러면 높은 프리미엄을 주면서 그 미래에 대해서 가격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갭이라는 거를 미래의 임차료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미래는 어느 시점부터냐 제가 전세 20년이라고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월세 100만 원으로 얘기했는데 서울 레벨로 맞춰서 해볼게요. 예. 마포나 아니면은 영등포나 강동구 정도 되는 성동구 정도 되는 지역에 아파트들은 월세가 평균 300에서 33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00만 원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300만 원이면 연세가 3,6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네. 예. 근데 전세는 20년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3,600만 원 곱하기 20년 하면은 한 7억 2천만 원. 예. 실제 이 동네 가보면 전세 7억대예요. 예. 그럼 매매는 여기서 보통 한 1.8배 곱하면은 매매는 한 15억이나 14억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매매 가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세만 하더라도 일단 그 7억대 전세만 하는 거라도 내가 3,600만 원씩 내고 사는 동네를 20년 사는 건데 그럼 뭐 월세가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월세가 올라가지만 저는 오늘 예치를 다 해놨으니까 사실은 제 원금도 올라가서 실질적으로는 20년보다 더 길게 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미래가치 할인하면 거의 한 40년 살 수가 있습니다. 전세를 현금으로 할인 계산하면. 그러면 전세라는 것도 1년부터 40년 살 수 있는 그 시간에 현재 가치가 전세라고 하면은 갭 가격은 이제 소위 41년부터 그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 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숫자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한국의 주택이 평균적으로 40년 정도가 되면은 네. 재건축을 해요. 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주택들이 멸실되고 재건축이 되고 다시 임차를 하고 또 멸실되고 재건축이 다시 임차하고 요 과정이 이게 미래인 갭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갭 가격이 적은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재건축이 없거나 못하거나 결국 현재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붙게 되는 지역이 되는 거고
갭 가격이 높은 지역은 여긴 재건축이 되겠네. 재건축이 되면은 이제 미래 임차료를 할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은 갭 가격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주신 이 공식, 소름 공식 정말 소름 돋게 네. 재밌고 이 가치 평가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기술 가치 평가도 어렵고 사업 가치 평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또 우리 금융기관들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도 이 소름 공식 부동산 가치 평가 바이블 이 소름 공식을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까 또 지역 간에는 가치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데 충분히 참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아파트 매매 타이밍만 보지 말고 네. 가격을 평가하라. 또 가격 전략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전략이냐 가격 전략이냐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올 만한 그 제안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던 게 항상 이런 거였는데요. 제일 많은 질문은 올라요 내려요 이 질문이 제일 많고요. 네. 그리고 시장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게 제일 많고 예. 그 다음에는 언제 사야 되냐고.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언제 사야 되냐. 근데 이 정도면 살만한,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냐? 이런 질문 제가 볼 때 100건에 한 건 정도였던 것 같고요. 네. 대부분 다 언제 사요? 요즘도 그런데요. 역전세가 23년 한 7월부터 24년 5월까지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24년 5월에 그 타이밍으로 그러니까 매우 이런 타이밍. 네. 그리고 연준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나는지라던가 막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매우 그 마켓 타이밍을 재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자산 시장이 그 매크로 지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마켓 타이밍을 읽으려는 시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요즘은 오히려 그 마켓 타이밍을 읽으려는 시도가 좀 선을 넘었다 생각할 정도로 네. 전 국민이 연준 점도표 발표하는 FMC가 있는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네. 김광석 실장님도 라이브를 하시지만 네. 전부 그거 시청하지 않습니까? 네. 제 주변에서 세종시도 아니고 네. 세종시가 있는 충남 영기군, 그러니까 네. 세종시티가 아니라 충남 영기군, 네. 충남 영기군에 있는 세종시에서부터 5km 떨어진 단독주택을 매입을 하는데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결과를 보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아니 그게 좋은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제 말은 네. 그 마켓 타이밍을 보려는 노력은 많이 한다는 거죠. 네. 마켓 타이밍을 읽으려는 노력은 정말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 노력만 하다 보니까 뭐가 빠졌냐면은 네. 내가 지금 사는 게 비싼지 싼지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벤자민 그레임이 얘기했던 타이밍 전략과 프라이싱 전략에 대한 얘기인데 네. 타이밍 전략은 좋은 때 사는 거죠. 뭔가 개선되기 전에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고 싶은 거. 네. 그리고 안 좋아지기 전에 팔고 싶은 거. 이게 굉장히 훌륭한 타이밍 전략인 거고요. 가격 전략은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타이밍 전략에 함몰되어서 김광수 실장님 같은 분이 너무 잘 나가시니까 이제 전부 타이밍 전략만 보는 건데 그런 그 힘을 이제 프라이싱 전략에도 조금 하면은 굉장히 보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질 때는 이건 타이밍은 좋은데 가격이 너무 좀 비싼 것 같아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타이밍이 되게 좋은데 가격까지 싸면 진짜 영끌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타이밍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가격은 너무 높아버리면 그때는 팔면 되는 건데 네. 타이밍이 좀 안 좋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싸다 그러면은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밍과 그 가격 전략을 서로 상보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썼고 그 가격 전략을 하기 위한 그 가치평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렇죠.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활용하시면서 그러니까 김광석 경일남 체력과 네. 경일남 채널과 네. 그 다음에 우리 체코 TV. 네. 예, 체코 TV를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네. 타이밍 전략은 좀 잘 추구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제 책을 통해서 가치 전략 하시면은 네. 완벽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타이밍 전략은 필요 없다라고 하실까봐 또 타이밍 제가- 전략은 엄청 필요하죠.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전부 예. 동조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타이밍 전략을 안 해요? 그러니까 타이밍 전략 무조건 해야 되죠. 네, 좋습니다. 근데 가격 전략이랑 같이 상보적으로 해라. 예.
하실까봐 걱정이 좀 됐었는데 가격 전략은 그냥 이런 거죠. 가치 평가를 해보니 지금 저평가돼 있다. 왜냐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2,0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 이 집값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근데 가치 평가를 해보니 8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안 사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가치 평가를 해보니 1억 5천이다. 그럼 사야죠. 네. 가치 평가를 하면서 그 가격이 싼 것인지 안 싼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접근 전략도 동시에 필요하다. 물론 이 타이밍 전략도 이게 결과적으로 가장 싼 시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니까 매크로하게 접근하는 것과 이 가치 자체를 평가하는 전략이 함께 맞물리면 금상첨화일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앞에 계속 주택 적정가 공도 말씀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개념들도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이 계속 그 공식을 그림 그리면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여나 네. 오해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 가격과 네. 가치 뭐가 다른 겁니까?